네, 이어서 북한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더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새벽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군 전술핵 운영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북한이 올해부터 이 전술핵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운영 부대가 있다라는 것을 공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전술핵이라는 것은 뭐 좀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위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니까 저위력의 그런 핵무기를 통칭 이제 전술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북한이 말하고 있는 이 전술핵이라는 것은 주로 공격 대상이 당연히 한국을 포함하고 있고 일본 그리고 괌까지를 포함합니다. 지난 보름간 뭐 7차례 12발의 미사일을 쏘면서 보여준 그 사거리가 이제 그것을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전술핵 부대를 참관하면서 지도를 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핵 능력, 기존에 자신들이 발전시켰던 핵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판정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고 확실히 성공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적들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한다. 이것은 당연히 한국과 미국 또 한미일이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문제 제기다. 이제 두 가지를 목표로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들에게 보내는 어떤 경고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어떤 맞대응 성격이었다 이런 이례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발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 적들의 그런 공세적인 공격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결국은 항공모함 전단이 동해에 와서 한미일 훈련에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네. 그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이 한미 훈련이 시작이 된 계기를 보면 북한이 올해 3월 24일 이제 그들이 말하는 화성 17형이라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북한이 2018년 4월 달에 스스로가 말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움, 유예를 파기한 행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유엔 결의안 위반이고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 네. 후에도 한미일을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계속 경고를 했는데 꾸준히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훈련으로 항공모함 전단이 와서 이건 순전히 방어적인 훈련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런 훈련을 일종의 명분으로 삼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오늘 발표에도 보면은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했다라고 일단 기간을 한정을 했습니다. 네. 이건 좀 조심스럽지만 아마 일단락 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 추가 그런 도발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지 않을까. 이건 물론 중국이랑도 연계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이것을 뭐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은 9월 달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 중앙 군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 한반도 정세를 토의를 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를 결정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북한의 미사일 보도를 해드리면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발사했다 이런 소식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동향을 보자면 평양 삼석일대나 강원도 문천 조금 생소한 지역들도 나오고 있고 시간대도 굉장히 다양화해서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게 조금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발사한 12발의 미사일이 한 발도 실패한 모습을 보이질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미가 정보 당국이 미사일 발사 직후에 다 궤적과 또 고도를 확인을 했는데 이게 대부분 정상적으로 날아갔고요. 그리고 북한이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그것은 다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사실 한미에 또 일본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게 시간과 장소 또 미사일 종류가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전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시간이 낮 시간이 많았는데 네네. 이번에 보면 새벽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이른 아침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한미에서는 탐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는 장소를 바꿔가면서 쐈다라는 건데 북한이 그러니까 이른바 이동형 미사일 발사 차량이 있습니다. 발사대라고 부르는 텔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한 2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통 미사일을 발사를 할 때는 그 텔을 움직여서 기만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두 군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탐지 식별이 어렵다. 그러면 요격까지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더 이번에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이번 발표에 자신들이 발사한 미사일 종류들을 다 얘기를 했는데
뭐 굉장히 다양한 미사일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뭐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저수지 수중 발사를 했는데 성공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우리를 가장 긴장시킨 것은 이제 4,500km 중거리 미사일인데 이게 화성 12라고 불리는 거지 않습니까?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이것을 신형 중거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성능이 개선이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협이 되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밝혔습니다만 주로 타격 목표가 한국의 주요 비행장, 또 항구, 그리고 한국의 이제 주요 군사 지휘 시설을 노렸다 하는데 이게 다 그 능력을 사실상 보여준 것이고요. 여기서 가장 우리한테는 위협이 되는 게 이게 핵이 탑재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전술핵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재래식 탄두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미사일을 일단은 뭐 상당 부분 실전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간도 다양해지고 장소 다양해지고 종류까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핵 기술 수준을 좀 상향됐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은 뭐 실전 배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지만 네. 최소한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 능력, 특히 말씀드린 한국과 일본 그리고 괌, 이게 인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군사 시설 핵심 시설들이거든요. 특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 그리고 괌에서 거점 기지로 해갖고 한반도에 미국 증원군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 증원군이 들어오는 것을 그 거점 기지들을 자신들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다라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핵을 뭐 쏴서 한 미사일은 아니기 때문에 100% 장담해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 정도 수준이면 그간 북한의 핵을 개발해왔던 수준 또 미사일 발사 수준을 보면 전술핵 미사일에 말씀드린 지역의 타격 능력을 가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런 북한의 발표 같은 부분, 예를 들어서 뭐 화성 12형도 신형으로 좀 개량됐다라는 거라던가 저수지에서 발사한 게 성공했다라는 게 신뢰성은 어느 정도로 저희가 봐야 됩니까? 뭐 그거는 정부 당국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올해 3월 24일 북한은 이른바 이제 화성 17형을 발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미 정부 당국은 사실상 그게 화성 15형 혹은 개량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북한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들의 그런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일부 확대하거나 기만 행위를 하긴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잠수함에서의 그 능력은 아직 확보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긴 하지만 그간 발사했던 12발의 미사일이 실패했다라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얘기한 것을 일단 1차적으로는 맞는 얘기를 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미국의 반응이 한결같습니다. 조건 없는 대화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이런 반응인데 북한은 또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좀 대화 없이 계속해서 이런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될까요? 북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읽을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해온 이 기간 동안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분명한 정치적인 목적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이 이 미사일을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굉장히 다양한 미사일을 다양한 형태로 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미는 자신들을 완벽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뭐 한미가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니까 그런 그 협상이 아니라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일종의 핵 군축이나 뭐 부분 비핵화를 하자, 이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적들과 대화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북한이 2019년 12월 그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이른바 정면 돌파전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꾸준한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당연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자신들이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핵에 대한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7차 핵실험 위험까지 지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사실 유엔 안보리에서는 그 안에서의 진영 논란으로 인해서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아니면 성명서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한미의 독자 제재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독자 제재 방안이 조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하신 국제 정세가 자신들의 이런 도발을 하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발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오늘 발표에 보면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이 뭐 그 항공모함 전단을
이쪽에 투사해서 한 그런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일종의 그것을 명분으로 삼고 그간에 자신들이 개발했던 미사일을 사실상 실전같이 쐈다라고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명분을 활용을 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말씀하신 유엔에서 보여준 행태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문제를 갖고 당연히 미국과 한국이 유엔 안보리를 갖고 갔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똑같이 이것은 미국 책임론, 그러니까 미국이 긴장을 조성을 했고 북한에 대한 적절한 그런 안보적인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이 한다. 이거 북한을 완전히 지지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이제 환경을 활용을 해서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을 더 고도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뭔가 이 외교적인 방법, 특히 어떤 제재나 유엔을 통해서 북한의 이런 연속된 도발을 막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대북 정책하면 전략적 인내였고 지금 바이든 정부도 전략적 인내 버전 2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북한 이슈에 대한 좀 관심도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감행하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최우선 순위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 또 미중 갈등도 대만 해협 문제를 받고 또 미국 내에서 전 세계 비슷합니다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근데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실들이 최근에 밝혀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작년 12월 달에 미국이 무려 6천만 도스의 백신을 북한한테 제공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적이 네. 있었거든요. 네. 6천만 도스라면은 북한 주민들이 3번씩 맞을 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결국은 올해 미사일 시험으로 그런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부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 후에도 미국의 고위층 아마 이건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일 것인데 비교적 자세하게 어떻게 핵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서한도 보낸 적이 있었고 또 성킴 대북정책 특별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차례 북한과 대화를 하자라고 네. 물밑에서도 얘기했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북한이 이것을 다 거부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나 또 한국 정부 마찬가지입니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그 외교적인 노력은 상당히 한계가 있죠. 일단은 한계가 있다. 그렇죠. 협상장에 나와야 뭔가 얘기를 하는데 네. 협상장에 나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네. 됩니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입장은 어쨌든 중국 쪽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역할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 정책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중국과의 협력을 할 수 있는 네. 그 몇 가지 의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기후변화 협약, 기후변화가 하고 또 하나는 이 핵에 대한 반확산, 비확산 문제. 결국 네. 이 북한 문제와 또 그 이란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중국이 전혀 협력을 하고 있지 않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3월 24일에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깼음에도 그렇게 되면 2017년 12월에 통과된 유엔 안보리의 그 제재 결의안 중에 2397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 자동으로 추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거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유엔에서 안보리 다시 얘기를 했는데 5월 달에 거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리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런 긴장 조성 행위조차도 이건 미국의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미중 간의 갈등이 이렇게 심각해진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한반도의 비핵화 또 북한의 이런 도발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렵다는데 다만 중국이 이제 뭐 6일 후에 그 20차 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을 지금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고강도 도발, 예를 들어서 7차 핵실험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할 가능성은 있죠. 그렇다면 이제 당대회가 끝나고 미국 중간 선거 이전에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그 기간에는 그 정도 고강도 위협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북한의 입장에서 7차 핵실험은 저는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사적인 목적도 있고 정치적인 목적도 있는데 군사적 목적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을 지금 소형화하는 전술핵이 더 필요하거든요. 네. 이제 그 시험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정치적인 목적은 지금까지 쭉 해온 것에 일종의 방점을 북한이 찍어야 된다. 그 의미는
전 세계를 상대로 자신들은 핵 보유국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라는 건 비현실적인 것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미국과 나가서 핵 보유국으로서 단판을 짓겠다.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시점은 일단은 뭐 당대회 그 중국을 생각해서 그 시점은 아닐 거고 그 우리의 뭐 국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미국의 중간 선거 그때쯤에 도발을 하는 것이 주목을 끊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하겠죠. 네, 지금 뭐 북한의 움직임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의 조금 모습을 더 봐야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자맹을 이어오다가 오늘 훈련 지도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편 오늘 이제 당창건 77주년 기념일인데 금수산 궁전 참배는 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공개 행보가 오늘 아침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현지 지도를 했다라고 하고 또 6일과 8일 같은 경우에는 전선 장거리 포병부대 6일날 갔고 8일날 같은 경우는 공군 비행대대의 화격 타격 훈련을 참관했다. 지금 사진이 나옵니다만 사진까지 공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맹이 한 달 실질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오늘 부분 많은 부분 이제 해소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그 금수산 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것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당 창건일이라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어떤 모습을 보이고 또 연설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렇다면은 이것은 조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